몇 년 전 딸을 시집 보낸 엄마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와서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살다가 몹쓸 병에 걸리자 하루아침에 헌신작처럼 내쫓겼을 땐 더더욱 그랬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제 앞에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였어요. 신세 한탄을 하며 남은 목숨을 연명하거나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병과 싸워 이기는 거였죠.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건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드라마틱한 복수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없었어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제가 원했던 건 보란듯이 잘 살아서 그까짓 것들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것들이란 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였죠. 일종의 우아한 복수요.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직장 동료긴 해도 남편은 의사였고 저는 간호사라서 동료라고 하기엔 거리감이 있는 사이였죠. 우리 부부가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규모 있는 개인 병원을 소유한 의사 집안 장남으로 학벌과 재력은 물론 부모의 후광까지 더해서 병원에서 촉망받는 인재였고,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부모님 밑에서 죽어라 발버둥 친 덕에 간신히 간호대를 나와 간호사가 된 흙수저였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근 5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10,000원짜리 한 장 편하게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연애는 당초 내 인생에 없는 단어인 줄 알고 살아야 했어요. 물론 제가 연애를 하지 않은 걸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제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게 큰 이유였으니까요. 가난한 가정이 되기 그렇듯 부모님은 늘 돈 때문에 싸우셨어요. 두 분 모두 배움이 짧아서 번듯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던 탓에 생활고를 피할 수 없었거든요. 일용직을 전전하던 아빠는 일하는 날보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날이 더 많았고, 엄마는 건물 청소에 식당 설거지까지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괴롭힘 뿐이었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어디서 뭐 했어? 너 남자 생겼냐? 나 몰래 밖에서 딴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지? 말해봐. 이 인간이 미쳤나? 내가 무슨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그래?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미친년처럼 새벽부터 건물 청소에 식당 설거지까지 죽어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아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꼴의 남편이라고 지 마누라 바람필까봐 두렵긴 한 모양이지? 인간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집구석에서 술 처먹고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나가서 돈 벌 궁리 좀 해. 그도 싫으면 차라리 나가 죽던가. 아, 드디어 네가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그래, 나 내쫓고 딴 놈이랑 살림 차릴 생각이냐? 근데 내가 그렇게는 못 해준다. 오늘 너 죽고 나도 황천길 갈라니까 이리 와라 이거사. 술에 의처증까지 심해진 아빠는 밤마다 엄마를 괴롭혔고, 엄마는 제가 대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그해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어요. 있을 땐 그렇게 죽일 듯 괴롭히던 아빠는 엄마가 나가자 삶의 의욕을 다 잃은 사람처럼 변해버리더군요. 제 학비 버는 것도 버겁던 저는 졸지에 아빠까지 떠안고 살게 됐고, 아르바이트를 늘려도 생활은 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앙칼지게 제 발목을 잡고 심해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더는 못하겠다는 말이 목밑까지 차고 올라오던 그때 아빠는 제 어깨에 짐을 덜어주려고 그랬는지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아빠의 죽음 앞에 저는 마음껏 슬퍼할 여유도 없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학교 근처로 이사했어요. 줄어든 살림처럼 제 생활도 전보다 단출해졌어요. 생활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밖엔 없었거든요.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직한 저는 학자금을 갚기 위해 악착같이 버티며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리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환자를 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부탁하면 좋을 걸 굳은 표정으로 명령하듯 하니까 좋아할 수가 없었죠. 간호사들 둘만 모여도 남편 욕을 하기 일쑤였어요. 저 역시 심적으로 약간의 여유만 있었어도 동료들과 남편 욕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도 여유가 없던 시절이라 남의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오전에 과장님 회진이 끝나고 여유가 생겨서 차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남편이 말을 걸었어요. 정 간호사는 쉬는 날 뭐해요? 혹시 뮤지컬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평소 동료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남편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빤히 봤더니 남편이 긴장했는지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그냥 난 그저 공짜표가 생겨서 물어본 거예요.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싫은 게 아니라 한 번도 뮤지컬을 본 적이 없어서 좋은지 싫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공짜표인데 안 갈 이유가 없죠. 좋아요. 같이 가요. 그러자 남편은 그제야 안도하는 듯 피식 웃더군요. 그리고는 공연 날짜와 시간을 종이에 적어주었고 간호사들이 오자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그날 왜 나한테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했냐 물었더니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저만 자기한테 화도 안 내고 뒤에서 흉도 안 봐서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고 괜찮으면 사귈 생각에 데이트 신청을 했다나요. 그 말에 좀 어이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애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딴에는 용기를 냈다는 거에 별 말 없이 넘어가 주었어요. 연애 무경험자 둘이 직장을 벗어나 난생 처음 데이트를 하는 건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와서는 전혀 다른 남편 모습도 새롭고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평생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 그런가 능숙하지 않고 풋풋한 청년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만약 남편이 여자를 상대하는 게 능숙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어 불편했을 거예요. 남편과의 연애는 뜨겁게 타오르진 않았지만 나름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연애였어요. 병원에서 오랜 시간 의사와 간호사로 손발을 맞춰와서 그런지 몰라도 호흡도 잘 맞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만나는 내내 사소한 일로 싸우거나 이별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집안 차이 외에는 사실 걸릴 게 없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연애만 하고 끝날 거라면 몰라도 결혼 얘기까지 나오는 사이가 되고 보니 집안 형편 차이가 가볍게 느껴지지만은 않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서울대 CC로, 아버님은 의대, 어머님은 영문과를 졸업하셨고 제 남편과 3살 아래 시누이도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위해 집에서 영어를 사용한 덕에 가족 모두가 외국어 능력자이기도 했어요. 거기다 외가의 재력이 엄청나서 남편과 시누이 모두 유치원 때부터 전담 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까지도 월세방을 전전하던 우리 집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집이었죠.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처음부터 우리 결혼을 반대했어요. 긴 세월 동안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아오셔서 그런가 드라마 속 사나운 시어머니들처럼 상스러운 말투로 제게 험한 말을 내뱉진 않으셨지만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제게 언제나 정중하게 거리를 두고 행동하셨거든요. 그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집에서 그 흐름을 읽지 못하는 건 제 남편뿐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남편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상황에 반대까지 무릅쓰고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아버님은 가난한 시골 농가의 아들로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대학 시절 매 학기 등록금 때문에 곤혹을 치러야 했던 아버님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희 시어머니 집안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의사고시에 패스하자마자 대릴사위로 처가해서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셨다고 해요. 바나나를 먹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고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사는 것도 그때가 처음이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남의 집에 와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결혼을 앞두고 식구들 몰래 따로 저를 불러 밥을 사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버님도 저만큼 고생을 하고 살아오셨더라고요. 네 시어머니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처가에 얹혀 살면서 단 한 번도 장인장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물론 두 분이 물심양면으로 내게 도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그럴 수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 상견례 때 내 부모님과 형제들을 멸시하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 지금 너를 바라보는 내 아내와 딸아이 눈빛이 그때 장인장모를 닮아 있어서 보는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래도 아가, 너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준다면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주마. 그러니 내 며느리로 살아다오. 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그제야 마음을 잡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결혼 얘기가 나오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다녀온 이후로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직업도 처지고 돈도 없고 무엇보다 친정이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집안의 어르신인 아버님이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누구도 아버님 뜻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비록 장인의 힘으로 병원장이 됐지만 오늘날 병원을 키우고 재산을 늘린 건 분명 아버님의 노력이었고 공이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형제들 앞에서도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는 것도 다 저희 아버님 덕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버님조차도 저희 부부를 데리고 살겠다는 어머님의 뜻은 결국 꺾지 못하셨어요. 어차피 결혼 후에도 병원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던 저는 끝까지 시집살이를 반대할 처지는 아니라서 집 문제만큼은 순순히 어머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처음 1, 2년은 별다른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식사는 상주 도우미 아주머니가 맡아서 하셨고 청소는 따로 업체 사람을 불러야 했기 때문에 집안일에 한해서 저는 딱히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저 아침에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집안 경조사가 있을 때 며느리 역할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면서 병원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조금씩 제가 몰랐던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바빠서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와 시댁 식구들을 차별하고 있더라고요. 병원 일을 하면서 그 힘들다는 태움도 견뎌낸 저였지만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보니 그 충격은 생각보다 컸어요. 사소하게는 차와 커피도 저만 다른 브랜드로 내주더라고요. 이 댁 사모님과 아가씨는 전부터 이 브랜드 제품만 고집해서 드세요. 혹시 작은 사모님도 원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말해주든가요. 그럼 그걸로 사다가 내드릴 테니까. 눈까지 내리깔고 그러길래 그냥 어머님 드시는 것과 같은 걸로 달라고 말하고 돌아서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참, 맛은 알고 달라는 건지 원. 아주머니,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방금 그 말 저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세우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지 뭐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그러자 아주머니는 기세등등하게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제가 없는 말 지어내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항변했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주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줌마,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번 달 페이랑 퇴직금은 바로 입금해 드릴 테니 짐 싸서 나가주세요. 아니 사모님, 갑자기 그만두라니요. 전 그냥 사모님도 이 댁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길래 사모님 입장 헤아려서 대신 교육 좀 시킨 건데 그만 몰라주시고 이러시면 서운하죠. 그러자 어머님이 정색하며 소리쳤어요. 이봐요 아줌마,
어디서 건방지게 당신이 내 며느리 교육을 시킵니까? 주제넘게 굴지 마세요. 짐 싸서 당장 나가요. 어머님만 믿고 까불던 아주머니는 20년 넘게 일한 집에서 순식간에 잘려나갔어요. 그날 아주머니가 짐을 싸서 나가자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내 집에서 부리는 사람한테까지 그런 대접을 받는 건 다 네 잘못이야. 남의 집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실 사람과 무시할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법이거든. 20년 넘게 내 집 일하던 사람을 네가 내쫓았으니 오늘부터 사람 구할 때까지는 집안일은 네가 맡아서 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얼핏 보면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들어주었나 보다 하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다 밖으로 새어나가는 말을 막으려는 있는 집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일 뿐이었으니까요. 사건을 되짚어보면 어머님은 당신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말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당신의 영역인 며느리 훈육을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대신 하려 들자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결국 대외적으로 며느리를 구박한다는 얘기가 새지 않게 입단속을 한 동시에 자신의 권위까지 세운 셈이었어요. 더불어 자신은 20년 넘게 부리던 사람도 단칼에 자를 수 있는 힘이 있단 걸 과시하면서요. 이 집에서 살아보니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상황 정리를 하고 살더라고요. 그날 일로 인해 한동안 저는 그 큰 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 벌까지 받아야 했으니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최악의 결과였던 거죠. 제가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건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시누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신랑감과 함께 귀국한다는 연락이 오고 난 뒤였죠. 영국인 사위 앞에 제가 만든 음식을 내놓을 순 없다시며 부랴부랴 업체에 닥달해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했어요. 거기다 집안 가구도 바꾸셨고요. 저를 며느리로 들이실 때랑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 행동에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머님께 저는 모자란 사람인걸요. 영국 사위의 등장에 어머님은 당신 전공인 영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영문학과 예술, 정치 분야까지 넘나들며 유려한 영어 솜씨를 뽐내셨죠. 그 대화에 끼지 못한 건 오로지 저뿐이었어요. 그저 눈치껏 단어 몇 개로 추론해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였거든요. 처음엔 옆에서 통역을 해주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자 귀찮은지 저를 빼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이 집에서 영어 때문에 내가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말이에요. 그해 겨울 시누이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봄 저는 딸을 출산했어요. 제 딸도 신기하게 아버님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버님은 당신을 쏙 빼닮은 손녀딸을 무척이나 아끼셨거든요. 아버님은 출산 선물로 가족들 몰래 판교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비빌 언덕이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면서요.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실제로 훗날 제가 살아가는데 디딤돌이 되어주었어요. 딸아이를 낳은 뒤로 1년 넘게 육아에 전념하던 저는 슬슬 복직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 쉬었다가는 영영 복직을 못하고 가정주부로 남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몸을 만들고 딸아이 젖을 뗄 준비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걸 아시고는 펄쩍 뛰시지 뭐예요. 여자한테 자식 육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어른들 허락도 없이 멋대로 젖까지 떼겠다는 거니? 네 몸이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내 손녀와 관계된 일은 앞으로 나한테 허락받고 행동하도록 해라. 그깟 간호사 일이야?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극성이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 그러니 이참에 일 그만두고 육아에 올인할 생각이나 해. 괜히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 병원에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어려운 형편에 힘들게 한 공부예요.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어머님. 저한테는 육아도 중요하지만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예, 누가 들으면 네가 나라라도 구하는 일 하는 줄 알겠다. 기껏 의사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게 뭐 좋다고 이 난리니? 되도 않는 고집 그만 부리고
앞으로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그 걱정이나 해. 어머님의 말 속에 그동안 제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의사 뒤치다거리라니요. 간호사도 엄연한 의료인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폄하하실 수가 있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을 구슬러 복직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아버님이 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만 거예요. 첫째가 빨라서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반신불수가 되는 바람에 더는 병원 원장직을 이어나가실 수 없게 됐어요. 병원 일각에서는 제 남편을 병원장에 올리는 걸 반대했지만 병원 지분의 상당량을 보유한 어머님 독단으로 남편을 원장직에 올리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대학병원을 나와 아버님 병원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육아와 더불어 아버님 병수발까지 맡게 되었고요. 아버님은 몸이 쇠약해지고 나니 심적으로도 무너지시는지 저만 보시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60평생 그 많은 의료서적을 보시고 현장에서 의료 지식을 쌓으셨지만 당장 당신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그 괴리감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무너져 내리는 아버님을 보는 저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과 제가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어머님은 병원 일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실적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몇 번의 의료사고까지 겹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고비 때마다 어머님은 자산을 매각해 병원의 적자를 메우셨고 남편은 그렇게 한 고비씩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제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던 해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련이 찾아왔죠. 그동안 아버님 때문에 눈에 가시인 저를 참아 넘기셨던 시어머님과 시누이인 대놓고 싫은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1년 반도 안 돼 이혼당하고 한국으로 쫓기듯 돌아온 시누이는 자기 인생이 불행해진 걸 마치 제 탓으로 돌리려는 양 제게 화풀이를 하는 낙으로 살았어요. 제 앞에서 제 욕을 하는 건 물론이고 제 행동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었어요. 문제는 어이없게도 제가 그 말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님과 시누이가 영어와 불어를 섞어가며 제 흉을 봤거든요. 분명 모녀가 대화하는 분위기를 보면 내 욕을 하는 게 분명한데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도 중요한 단어는 꼭 불어나 그 밖의 언어로 대치해 사용하니 도무지 알아들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내 앞에서 내 욕을 들으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저는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꼴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다 하루는 초등학생 딸아이가 제 아빠한테 외국어 문장을 묻더군요. 딸은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시어머니 등살에 외국어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어요. 영어 외에 중국어랑 불어도 조금 하는 터라 아빠한테 종종 모르는 표현을 묻곤 했기에 그날도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아이 질문에 남편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곤 화를 냈어요. 그런 상스러운 소리는 어디서 들었어?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애한테 뭘 보여줬길래 애가 이런 소리를 해? 어떻게 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그랬더니 딸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고모랑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말이야, 아빠. 이게 그렇게 나쁜 말이야? 근데 왜 할머니랑 고모는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그 말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군요. 지금까지 제 딸아이는 할머니와 고모가 자기 앞에서 제 엄마한테 욕하는 걸 매일같이 듣고 살았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 길로 어머님 방에 들어가 한참을 큰 소리로 싸우고 나왔어요. 그리고도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여동생한테까지 전화해 욕을 퍼부으며 한 번만 더 애드는 앞에서 그딴 소리 짓거리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어요. 한참 뒤 방으로 돌아온 남편은 말없이 저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랑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넌 엄마랑 정은이한테 그딴 소리를 듣고 사냐. 못 알아듣는 말로 네 욕을 한 엄마랑 정은이도 문제지만 내 보기엔 너도 문제야. 아무리 외국어가 안 돼도 네 눈 앞에서 네 욕하는 걸 느낄 거 아냐.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 그럼 참지 말고 들이박았어야지. 왜 무식한 엄마 때문에 내 딸이
그런 더러운 소리를 알게 하냐고. 네가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니? 너란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 안 그래도 병원 일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날 힘들게 하면 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너 앞으로 살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받든 어학 공부 좀 해. 알았어? 그리고 은솔이는 영국 기숙학교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딸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며 어린 딸을 영국으로 보냈어요. 제가 영국에 따라간다고 했더니 가소롭다는 듯 그러더군요. 애초에 은솔이를 영국으로 보내게 된 건 너 때문이었어. 네가 병신처럼 딸 앞에서 욕이나 듣고 사는 거 안 보이려고 보낸 거니까. 막말로 네가 영국에 따라간다고 예솔이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제발 현실 좀 직시해라. 결국 제 딸의 영국 생활은 어머님과 시누이가 저 대신 도맡게 되었고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딸아이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학교에 적응이 된 딸은 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바빴고 그렇게 딸과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는 사이 저는 남편의 오랜 외도와 저를 둘러싼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멸시와 조롱에 불면증과 그 밖의 무기력증 등으로 고통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미 주변 장기까지 전이가 많이 돼서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병원에선 대개 이런 상태의 환자한테 항암 치료를 제의하기보다는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길 권하곤 해요. 남편은 제 CT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치료 불가능한 건 당신이 잘 알 테고 호스피스 병원 연결해줘. 그러자 어머님이 현재 병원 사정도 안 좋은데 그런데 돈 쓸 거 뭐 있냐며 남는 병실에 입원시키라고 했어요. 집안에 병자를 두면 될 일도 안 되니 하루빨리 집에서 내보내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국에 가서 딸아이를 보고 오겠다고 했더니 남편과 어머님은 한 목소리로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어요. 애 학업에 방해가 된다나요? 제발 은솔이 보고 오게 해줘. 그럼 두말 않고 이혼해줄게. 당신도 내 눈피에 두 집 살림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준다고. 어머님도 제 꼴 보기 싫으시잖아요. 제 장례식에 오셔서도 아가씨랑 외국어로 제 욕하실 텐데. 전요, 더는 그 꼴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로 나가드린다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약속을 앞세워 5년 만에 딸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못 본 사이 어른이 다 됐더라고요. 딸아이와 영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집을 나왔어요. 그리곤 아버님이 남겨주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병원 경영 상태가 안 좋아 현금이 없다며 제 계좌로 얼마 안 되는 위자료를 보내주었어요. 17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암과 싸워 이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먼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저와 같은 환우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내 몸에 맞는 음식과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했어요. 간호사 일을 할 때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치료 방법들이지만 어차피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봐야 했으니까요. 영국을 떠나기 전 딸아이는 제게 10년 뒤 함께 세계 여행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 그게 바로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한텐 복수가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자연치유요법을 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저처럼 삶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암 투병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 장이 마지막이 아닐까 걱정되던 마음은 1년이 지나고 3년, 5년을 넘어서자 환희로 바뀌었어요. 제 몸에 잔뜩 퍼져 있던 암세포들이 사라져버리고 CT상으로도 깨끗하게 완치도 돼 있었거든요. 제 완쾌 소식에 함께 투병 생활을 해온 환우들이 자신들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저의 완쾌는
그간 우리의 치료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이기도 했기에 다들 잔뜩 고무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환호 가족 중 한 분이 제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와서 1일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처음엔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거절을 했던 제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해달라는 것뿐이에요. 솔직한 것만큼 큰 감동은 없으니까요. 결국 연이은 부탁에 할 수 없이 저는 강연에 나섰고 그 일을 계기로 현재까지 3년 넘게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행히 가는 곳마다 반응이 좋아서 현재는 강의료도 꽤 받고 있어요. 그러던 차 딸아이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곧 결혼식을 한다고요. 왕쾌하고 바로 딸을 만나러 영국에 갔을 때 딸아이가 남자친구라며 한국인 유학생을 데리고 나왔었는데 그 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됐다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8년 만에 공식적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결혼식장 주차장에서 저를 본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제가 타고 간 외제차에 더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게 지난 8년 동안 전 남편은 아버님의 병원을 말아먹고 도박으로 집까지 날린 채 후배가 하는 병원에 페이닥터로 나가고 있었나 봐요. 그나마도 경기가 안 좋아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형편이라더군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 평생 설거지 한번 안 하고 살아온 전 시어머니는 말년에 전 재산 말아먹은 아들과 함께 월세집에 살면서 손수 바깥 빨래, 청소까지 하고 사신다고 했어요. 그나마 노년을 위해 가지고 있던 땅마저 딸이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됐다더라고요. 그러니 한창 돈이 궁하니 모자한테 돈 냄새 풍기는 제가 얼마나 반가운 손님이겠어요. 혼주석에 저와 함께 나란히 앉은 전 남편은 딸아이 결혼식 내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 살고 있느냐, 재혼은 했느냐, 뭘 해서 돈을 벌었느냐 등등 온통 저의 재정 능력을 가늠할 만한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죠. 자기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나 돈 좀 빌려주라. 나 이달까지 5천 못 만들면 앞으로 의사생활도 못하게 될지 몰라. 그놈들이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아가서 빼도 박도 못한다고. 돈은 내가 3달 안에 갚아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댄 남편은 인생 막장까지 다다른 것 같았어요. 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결혼식 끝나고 패백 마칠 때까지 제기에 대고 징징거리더군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한심했어요. 저는 딸과 사이를 공항으로 보내고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자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내가 가진 재산이 더 반가운가 보네. 그런데 헛물 켜지 마. 암 걸린 아내한테 돈 3천 쥐어주고 내쫓은 인간한테는 그림의 떡이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고? 그간 너랑 네 엄마 네 여동생한테 받았던 암덩이 팔아 마련했다. 니네 집에선 투명인간처럼 살던 나한테 사람들이 돈 주면서 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 더 감동스러운 건 있지? 내 얘기를 들은 사람마다 나 대신 화를 내면서 니네 집구석 인간들을 욕하더란 거야. 그럼 미친 인간들하고 어떻게 17년을 버티고 살았냐고 말이야. 너랑 살 땐 내 몸을 상하게 하던 네 엄마 욕설도 니네 집을 나오니까 돈이 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지난 17년간 니들 모자는 내 가슴에 수없이 비수를 꼽았지만 난 이렇게 상처 하나 없이 잘 살고 있어. 그 얘긴 말이야. 니들은 내 인생에 쥐똥만큼도 영향을 줄 수 없는 하찮은 것들이란 소리야. 내 말 알겠니? 어머님도 알아들으셨죠? 영어에 프랑스어까지 섞어서 며느리 욕하시는 분인데 한국어 정도는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참 어머님, 어지간하면 이제 그 욕 좀 끊고 사세요.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세상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시면서 늘 입에 걸레를 물고 사세요? 왜요? 수입산 걸레는 냄새 안 날까봐 주구장창 입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봤자 걸레는 결국 걸레랍니다. 돈은 없어도 품위는 지키셔야죠. 모자한테 알뜰하게 충고까지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8년 만에서야 복수를 끝낸 저는 그날 밤 2다리 쭉 뻗고 편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남은 삶 욕심내지 않고 좋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조심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